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보석을 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그 몇 시간 뒤엔 이 회장의 맞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출석했습니다. 보석을 준 대가가 사위 고위직 청탁이었을지 특검이 조사 중입니다. 어제 법사위원 일부가 열람한 윤 전 대통령 체포 저항 영상을 차라리 국민들에게도 다 공개하자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비공개하겠습니다. 진짜 도망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비속어까지 내뱉은 송원석 원내대표. 급기야 의장실 안에서는 큰 소리가 터져나왔고 장동혁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접견까지 살얼음판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이미 제출 방식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수사를 막아라 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고.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에 이어서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 그리고 소환 가능성까지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대여 투쟁을 외쳤던 국민의힘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부터 국회가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국회의장실까지 국힘 원내 지도부가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항의 방문이 정당한 것인가, 과도한 것인가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12.3 불법 계엄 이후에 벌써 9개월 가까이가 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해서 도대체 뭐 쓸만한 증거가 나올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순차적으로 이거는 불가피성을 띠고 있는 압수수색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명백히 방해했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정황들이 워낙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압수수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불과 한두 달 전에 윤상현 의원이나 권성동, 임종득 의원 등등 압수수색 할 때는 호떡집에 불난 듯이 막 긴급 문자 돌리고 집합해 주세요, 모여 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압수수색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의원들이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본인들도 사실은 자포자기 상태 아닐까 싶어요. 당사 압수수색도 안 된다. 국회의원실 압수수색도 안 된다. 예. 그럼 도대체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하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협조를 하고 특검을 빨리빨리 끝내게 수사를 종결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M1 국회의장한테 가서 그냥 계속 압수수색 할 때마다 계속 의장실 달려가가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의장이 독립국도 아니고 M1 국회의장실 가서 이렇게 난동을 피울 일인가 시쳇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매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특검 그 수사를 어떻게 국회의장이 막습니까? 그거는 불가피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신속하게 빨리 정리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이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네, 국회의장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국회의장으로서의 메시지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었을 때의 사례만 참고한다면 우리 당이 더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그러니까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원내 지도부가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라도 좀 내달라라고 하는 것은 전 충분히 그 전달 가능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원식 그 국회의장도 이 국회의장이 사실 당적을 포기하고 국회의장이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방금 국회의장실로 향하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영상도 보셨는데 국회의장실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의나 문제 제기 때 집단으로 매번 이렇게 찾아오는 행태가 있다 지적을 했고요. 또 우원식 의장은 수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의장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명래 의원님, 네. 어떻게 그러니까 국회의장 보고 막아달라는 겁니까? 그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집행하러 오는데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일? 만약에 뭐 국회의 경호권을 발동해서 수사관들을 막아선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한남동 관저에서 벌어졌던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막을 어떤 합법적인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의원들이 집단으로 의장실 찾아가서 항의하는 거는 뭐 지금의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당이 야당할 때나 아니면 여당할 때도 심지어 자기 당 출신의 국회의장한테도 집단적으로 찾아가서 어떤 안건 빨리 상정 안 해준다고 예. 집단적으로 항의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는 고쳐야 할 우리 국회의 고질적인 어떤 폐습 뭐 아니면 습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국회의장실로 들어갔는데 일부 국회의장실 관계자들은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냐 보니까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고 작은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근데 같은 국회 안에 있고 예. 국회의장도 물론 의장이시긴 하지만 현역 의원이시고 현역 의원들이 어떤 그 사안이 있을 때 서로 찾아가는 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굳이 저기서 뭐 약속이 안 돼 있습니다라고 막는 거는 그냥 해프닝이 아닌가, 뭐 쇼잉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가서 만나야죠. 그리고 이거는 이 특검 수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의장 방문, 그러니까 항의 방문이 정당성이 있냐 없냐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장을 찾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그럼 왜 정치적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지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특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부적절하고 매우 압박 수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불필요한 수사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호 이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통화가 매우 짧았던 것도 이제 나왔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걸 방해를 했다고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그 시간대로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느냐를 얘기를 했고, 그것이 사실 의원들한테 카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추경호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미 다 조금만 이렇게 들춰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분짜리 통화를 했으면 무슨 자료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걸 압수수색이라는 걸 집에도 하고 의원실에도 하고 원내대표실도 해야 되는 부분인가? 이거는 특검이 결국에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걸 항의를 하고 계속해서 이걸 이슈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게 비일비재하고 굉장히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마다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진짜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탄압 형태의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한덕수 전 총리와는 12월 3일 밤에 7분가량 통화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재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당사자와는 1분 통화지만요. 그 윗줄 보시면 한덕수 당시 총리와는 7분 통화 있기 때문에 또 한덕수 전 총리도
지금 기소된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확보해야 할 것이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장 접견을 하고요. 그 마친 뒤에 계속해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었던 추경호 의원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굳이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렇게 국회를 침탈하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범죄와 관련성도 없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원내행정부까지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저는 그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정강재 의원님,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거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혐의들을 확인하려면 좀 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이 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 그걸 물리적으로 막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신영대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분이에요. 지금 국회의장하고.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냈느냐.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 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적어도 저는 같은 잣대가 우원식 의장에게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것을 놓고 보면 이런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과격한 방식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 당이 계속해서 걱정했었던 정치적 목적을 특검이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을 국민께 직접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 장동혁 대표가 범죄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분들까지 압수수색을 한다. 이 말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요. 특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시절에 그 계엄 당일날 행적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한 행위죠. 그다음에 본회의장을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계속해서 장소를 바꿔가지고 혼란스러워서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의 증언까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국회의장에게 30분 연기 요청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 말대로 연기가 됐더라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상상하기 어렵죠. 계엄 해제 못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본인은 왜 국회 본청에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 한 67명의 의원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으면서 왜 본회의장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7분 동안 통화하는데 7분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계엄 선포 후에 그 긴박한, 급박한 상황에서 도대체 7분 동안이나 무슨 내용의 통화를 했는가, 안부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속 시원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본인 이야기대로 말리려고 했다. 그런데 잘 안 돼서 국무위원들 소집해가지고 뭐 더 의견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본인은 굉장히 발뺌을 하고 있지만 예. 그게 정확하게 그 맞는 해명이 되려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7분 동안 빨리 들어가서 해제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래야 본인 얘기에 앞뒤가 맞는 것인데 지금 맥락상으로 봐서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일들로 봐서는 그런 통화가 아니었을 걸로 확신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압수수색해야 되고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출국 금지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범죄 관련성이 없는 인물에 대해서 과도한 압수수색이다. 저는 도저히 이거는 수용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영래 의원님. 지난 시간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그리고 자진 불체포 특권 포기까지도 둘 다 마치셨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은 이제 흔히 언론에서 신전하기엔 압수물 분석하고 사람 부른다. 이게 공식이잖아요. 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려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가 9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미지수입니다만 사실은 뭐가 나올지 모르고 하는 게 압수수색이죠. 정확하게 어디 뭐가 있는지 알고 압수수색 들어가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이고요. 그래서 다소 좀
포괄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지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압수수색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소명의 정도보다는 또 구속영장은 훨씬 높은 정도의 그 증거나 소명 단계가 좀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소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관측하셨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영장 청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셨습니다. 참고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페이스북 글입니다. 계엄 당일 0시 38분에 우원식 의장이 출입 조치 요청을 거절했다. 그리고 표결 방해 의도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계속해서 비슷한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토 3종 세트 이거 워낙 사안들이 많아서 이것도 잠시 기억에서 여러분들 기억에서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매간 매직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3종 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스스로 자백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그리고 그의 맞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동시에 소환됐습니다. 소환 당시 영상 보시죠.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목걸이 선물 상위인 박성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요? 비서실장 자리 청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공직자셨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보신 것처럼 이봉관 회장은 이른바 이번 3특검 전국에선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온 인물이 됐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더라고요. 약간 전형적인 뭐 회장님의 출석 모습을 또 보여줬다 이런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수사가 돼야죠. 지금 물론 그 목걸이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매우 큰 잘못을 한 거는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의 응당한 이제 벌을 받아야 되겠죠.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근데 사실 그거를 또 사서 전달한 서해건설 회장도 매우 큰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휠체어 타고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휠체어 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분들도 뇌물을 건네면서 또 본인의 사위에 그 청탁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수사와 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토 3종 세트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2천만 원 상당의 티파니 브로치, 그리고 1,000만 원대 그라프 귀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라고 이봉관 회장은 이미 자수서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그러니까 뇌물이 의율될 것이냐, 알선 수재가 의율될 것이냐 이거를 가르는 건 대가성인 거죠? 아니요, 무엇보다도 예. 그거보다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모가 인정되어야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뇌물죄는 그 공직자만 범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신분범 그 용어죠? 그렇죠. 예.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와 같이 그러니까 공모하여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해석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부인 단독으로는 뇌물죄를 범할 수 없고 대통령과 공모한 게 입증되어야만 뇌물죄. 만약에 그게 입증이 어렵다면 공무원의 지위가 필요 없는 범죄인 알선 수재죄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대략 8년 전에 당시 윤석열 검사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이른바 경제 공동체 내지는 공동 지갑으로 박근혜가 받은 것은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 그래갖고 뇌물죄로 기소했잖아요. 예, 최순실 씨가 받은 건 박근혜가 곧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됐었죠. 한 몸이다, 공동 지갑이다 그래가면서
그 본인이 주장했던 일언에 의하면 뭐 공모가 입증이 되든 안 되든 뇌물죄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예. 물론 형량은 뇌물죄가 훨씬 중하죠. 이미 대가성은 뭐 거의 명백하다라고 봐야겠죠. 아, 그렇죠. 예. 이제 뭐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에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주면서 사위의 그 공직 그 취업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단순 취업이라고 보기에는 표현하기에는 총리 비서실장은 너무 고위직 같아서 하여튼 인사청탁을 했다는 취지를 이미 자수한 바가 있으니까요. 예. 대가 관계나 뭐 이런 거는 인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국가조찬기도회 예배 초청도 있었고요. 사위 인사청탁 지금 이렇게 자주서에 쓴 내용이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오늘 오후에는 맞사위도 소환이 됐습니까? 장인어른과 사위가 동시에 같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그 영상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에게 내 비서실장 뽑아달라고 했었다. 그 기자들과의 대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증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전 10시에는 이봉근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오후 2시에는 이 사위가 박성근 전 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봉근 회장의 자수서가 김건희 씨의 구속의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은 날 뭐 오전 오후로 출석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박성근 이제 전 비서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씨에게는 그 자수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인사청탁을 이제 본인이 이를테면 장인어른에게 총리 비서실장을 가고 싶다고 뭐 말을 한 것인지, 어떤 연유인지 앞뒤 맥락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청탁을 해서 그 대가로 매간매직의 이제 이 결과물로서 본인이 총리 비서실장을 가게 된 것인지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수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물어볼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봉근 회장이 오늘 진술거부권 행사를 뭐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행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수서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다른 얘기를 할 것인지 아마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결과에 따라서는 아마 이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실장도 네. 전 검사도 아마 그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에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 측이 언론에 알린 바에 따르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오늘 조사를 받고 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조서 열람은 하지 않고 오후 5시에 조사실에서 퇴실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추후 조사 일정은 따로 정할 예정이다라고도 알렸습니다. 한 번 더 부를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적시를 했고요. 오후 5시쯤 조사실에서 퇴실했으니까 약 7시간 정도, 점심시간 포함해서 7시간 정도를 조사실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예, 좀 이정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사안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서 말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국가조찬기도회는 이 기도회는 1년에 한 번씩 있고 이거는 교계에서 굉장히 큰 조찬을 하는 그 기도와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꽤 많이 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이건 교계의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장로들 그다음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저는 1,000명 넘게 모이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봉관 회장이 이것 때문에 목걸이를 건넸다 아니면 조찬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뇌물했다 이것까지는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건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예, 아마 특검도 방점은 그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인사청탁의 대가로 어떤 금품을 건넨 것이 조찬기도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넨 것보다는 훨씬 죄질도 나쁘고 뭐 나중에 형량을 결정할 때 아니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보다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꾸 이제 국가조찬기도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봉관 회장이 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고
인사청탁을 이제 뇌물을 주고 결국에는 자리를 얻었는데 그 부회장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예. 마찬가지로 근거부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조찬 기도회에 대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자꾸만 얘기가 인구에 회자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교육위원장까지도 물론 지금 사의를 밝혔지만요. 연결이 돼 있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의구심을 떨칠 수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권성동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통일교의 카지노 의혹 수사에 권성동 의원이 미리 경찰 수사 기밀을 통일교층에 유출한 것 아니냐 이런 새로운 언론 보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이른바 지라시 수준, 정보지 수준의 내용을 전달한 것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긴 있는데 정광재 의원님, 예. 한학자 총재님도 카지노 하시냐라고 통일교 측에 물었다는 말도 나오고요. 글쎄 이게 뭐 사안에 따라 봤을 때 굉장히 뭐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은수미 성남시장 기억하시죠?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수사 관련해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당시에 성남경찰서 경찰이 재판에 회부됐는데 무려 징역 8년에 취해졌어요. 물론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그 사안만으로 징역 8년까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 이후에 이권에 개입했었다라는 것이 가중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율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도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현역 의원이었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꼽혔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예.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뭐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겠지만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의혹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뭐 통일교 2인자라고 알려진 이 인물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이라서 단순한 풍문 수준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특검도 증거나 증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이 정도면 또 새로운 수사가 한 가지가 생겼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저 정도 구체적이라면 단순히 이른바 찌라시에 적혀 있는 내용보다는 경찰에서 누군가는 저 수사 정보를 당시 실세인 권성동 의원에게 건네줬다라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겠죠. 예. 사실은 경찰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이른바 인사와 관련해서 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유니폼을 입는 뭐 군인도 인사 때 인사청탁이 많이 들어가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경찰이 어느 정부 부처 못지않게 인사청탁이 좀 심하게 과열되는 부처인 게 틀림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실세다 그러면 자기 인사를 나중에 부탁하기 위해서라도 줄을 대고 그쪽에 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쪽에 어떤 요구도 들어주고 이런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10월이면 당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 안 됐을 거고 안 됐을 때이고 권성동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실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측에서 수사 정보가 새어 나와서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짙어 보입니다. 사실 저 사안만 놓고 볼 때. 예, 단순히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 경찰 수사 상황을 전달했느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럼 누가 권 의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느냐, 경찰 내부냐 이것까지도 좀 뻗어 나가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2022년 10월에 이 귀뜸을 해준 그 시기 당시에 춘천경찰서가 통일교 지휘부의 원정 도박 내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더 글쎄요, 더 지켜볼 만한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지금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뭐 윤영호 세계 본부장, 통일교 세계 전 본부장이 예. 그 만약 실토라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적시되어 있다면은 그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까지 아마 수사돼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 정보가 흘러가서 혹여라도 흘러간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수사 자체가 무마가 됐는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것까지 전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특히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에 큰 거 한 장 받았고, 그다음에 2022년 2월, 3월, 그러니까 대선 전후에 한학자 총재에 가서 큰절하고 쇼핑백 받아오고, 그러고 나서 10월에 이제 귀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윤핵관 중에 누군가가 귀뜸을 해줬다더라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찰 출신 윤핵관도 있잖아요. 혹시 그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경찰 누군가가 정보를 흘려준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사에 돌입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수사는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물로서 누가 뭐 어떻게 벌을 받았거나 혹은 뭐 사건이 확실하게 수사가 되었다거나 이 얘기에 대해서는 결과물로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히 김영남 의원께 이것도 계속 김영남 의원께는 예측을 부탁하는 입장이 됐는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이제 소환하겠다라는 건 특검이 일정은 안 밝히는데 소환 방침은 여전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뭐 금품을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 한 총재의 지시를 입증하는 게 또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혐의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면 어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될 것이냐인데 자금의 원천적인 공급자 내지는 최종 결정자는 한학자 총재로 보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는 한학자 총재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던 뇌물죄 위반이 됐던 뭐 공범으로 이렇게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소환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8일 출석 통보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특검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닙니다. 8일이라면 다음 주기 때문에 이 언론 보도가 맞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출석한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본인들은 보고 왜 국민들은 안 보여줍니까?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국민의힘에서도 차라리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CCTV 공개가 가능할까요? 오늘 이제 법사위가 열리고요. 지도부 일부에서도 법사위 의원들도 상당수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오늘 내일 중으로 좀 신중히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야 지도부이자 법사위 소속인 두 의원이 CCTV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오늘 열린 법사위 논의는커녕 큰 소리만 오갔습니다.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야, 간사 선임 여부를 놓고 난장판이 벌어진 상황. 이른바 속옷 저항 영상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아수라장이 된 법사위 회의 현장은 잠시 뒤에 좀 길게 영상을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저항 그 CCTV 영상 공개 여부가 법무부가 원래는 의원들에게만 비공개로 열람시키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정치권에서 오히려 이거 대국민 공개하자라는 논의로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희중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전현희 의원이 고민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럴 거면 다 공개해라, 공개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힘의 당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정말 알고 싶지 않아요. 설명하는 거, 듣는 거, 상상하는 것만으로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권 침해니 운운했었습니다만은 다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못
못 볼 꼴을 본 교도관들이 오히려 인권 침해 당한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막 반말에 막말까지 들은 거 아닙니까? 27년 나 검사인데 너 검사해봤어? 이런 얘기들. 그럼 교도관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권 침해 운운했고 뭐 낙상해서 다쳤고 이런 얘기들이 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게 열람한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왔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은 좀 먼저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성도 없고 수치심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함께 열람하지 않았을까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마치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위원들만 가가지고 보고 뭔가 마치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신동욱 최고위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인권 침해였고 무엇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가서 열람했으면 바로 확인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그 위원들에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뭐 금명간에 고민한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들의 설명으로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열람에 대한 설명을 놓고 계속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측의 설명은 사실 못 믿겠다. 이럴 거면 대국민 공개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정광재 의원님. 못 믿겠다는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자꾸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언론 플레이하고 일방적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당 전체가 갖고 있는 의견이 신동욱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으냐 몇몇 의원들하고 좀 통화를 해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그 당이 갖고 있는 의견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들 가운데 왜 그러면 범여권의 의원들만 갔느냐?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이렇게 열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구성이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전체 구성이 다수결 표결하면 민주당과 그 범여권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표결해갖고 그냥 보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비본질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자꾸만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가열되다 보면 오히려 특검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특검이 왜 탄생했습니까? 이 내란 계엄 행위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잖아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그 곁가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사안은 국민 전체가 그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늘 내일 결론 내서 다시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 그 논란에 대해서도 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는 본인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가놓고 지금 와서 딴말하는 거 더 이상 딴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비공개 쪽으로 이게 성립이 되겠죠. 환윤들 같이 가서 확인했으면 깔끔하고 좋았잖아요. 민주당이 불어 뭔가를 지어내서 말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럴 거면 다 공개하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었는데 그냥 안 가놓고 딴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돋구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도 그래? 그렇다면 공개해봐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자초했는지 저는 오히려 제가 그걸 반문하고 싶어요. 예, 김용래 의원님. 네. 일단 절차적으로 법사위가 합의하면 법무부가 대국민 공개까지 하는 것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공개하는 형태가 아니고 법사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공개 주체는 국회의원이나 상임위가 돼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의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이른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자면 뭐 명예훼손 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공개 주체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회나 국회의원이 공개하는 것은 뭐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어떤 그 동영상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윤석열 피고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른바
서양에서 영미법에서 발달한 공적 인물, 그러니까 퍼블릭 피겨에 관한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인물은 아무래도 다른 알려지지 않은 개인보다는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별로 인정이 안 될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처음부터 무슨 가혹행위를 당했다,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그 오늘 동영상을 본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없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이 이슈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초했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사태를. 예, 이정희 의원님. 전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요. 저 법사위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도대체 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입고 무슨 짓을 한 거 저항하고 이것이 글쎄 본질에서 아까 우리 정황재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해서 저항을 했고 그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실망감 주었고 그거는 저희가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꼭 그 법사위원들 여당 의원들이 몰려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이나 되는 그거를 틀어놓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도 참 품위가 떨어지고 수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건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전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긴 하네요. 예. 뭐냐면 지금 SNS나 이런 데서 지금 그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유출 논란이 있죠, 지금. 그것이 만약 실제 영상이라면 그건 철저하게 수사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그 공개된 것이 앞뒤로 아마 그 여당 의원들이 간 이후에 지금 SNS 돌아다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 그 전이라면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나왔겠지만 진짜 법사위원들, 국회의원들도 그 어렵게 가서 열람만 가능했던 그 영상이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그럼 혹여라도 요번에 그거를 보러 갔을 때 누군가 그거를 녹음을 한 건지 아니면 녹화를 한 건지 이런 부분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불법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희가 있었다면은 이런 걸 퍼뜨리게 해서 짧게 해서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자극적으로 이걸 몰고 가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는 응당히 응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또 진상 파악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여야 이런 걸 떠나서 유출되면 안 되는 영상이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공개하느냐 마느냐, 속옷을 입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내용 열람을 통해서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 중에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태도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1차 집행 때 물리력 사용하지 마, 손대지 마, 진술 거부할 사람 뭐하러 조사하나, 그리고 아까 김유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당신 검사 해봤어, 안 해봤잖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 닫아요 라고 다소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언행을 했다라는 게 알려졌고요. 2차 집행 때 발언도 좀 보겠습니다. 8월 7일 2차 집행 때는 나는 기결수 아닙니다. 무죄 추정받는 미결수입니다. 그리고 특검보가 교도관이 들고 있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아마 음성 같습니다. 10명이 1명 못 드러냅니까? 라고 이건 교도관들에게 특검보가 지시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가 검사 27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 안 나가겠어요? 라고 말을 했다. 이런 전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앞에서 좀 반성이나 또는 사죄의 태도를 보일 줄 알았는데 정작 이 수감시설에서는 교도관들을 약간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조금 더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검사 출신이시도 하니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담하죠. 사실은 검사를 했던 사람이면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법관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윤석열 피고인이 본인이 검사 27년 했다고 해서 대단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발언을 했잖아요. 나는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재판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다른 사람들도 다 무죄 추정,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만약에 저런 식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재판 확정 전에 구속되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거는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뭐 다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무죄라는 전제하에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원칙이 절대 아니고, 다른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범인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른바 사진이 공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무죄 추정은 법관들이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계속 법 전문가, 검사 이런 경력을 좀 교도관들에게도 앞세우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네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알려진 발언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한 문장에 녹아 있다고 봅니다. 진술 거부할 사람 뭐하러 조사하나?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 특히 특검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거듭거듭 밝혔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굉장히 좀 무리를 하면서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은 뭐 제 생각은 아니고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나에 대한 망신주기다. 특검이 본인들이 여론전에 조금 더 유리한 지형에서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실효적 이익이 없을 때는 무리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조금 오해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뭐 묵비권이라고 해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 피의자를 체포해서 수사기관에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른바 인치도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체포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가 된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의자라도 수사기관은 체포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저희가 이 8월 1일, 8월 7일 이 두 차례 집행 실패를 보면서 논의했던 게 진술 거부권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 책상 앞에 가서 해야지 왜 가는 것까지 다른 수용자들과 다르게 거부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좀 분노가 있었는데, 그 지점을 김영남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CCTV 공개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사실 중요한 토론거리가 많은 게 국회 법사위죠. 그런데 오늘 정기국회 개원 후에 첫 법사위에서 고성으로 끝났습니다. 좀 길지만 상세한 상황 보여드리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포결형 국회법 제112조,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관련분이 다 해주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들고 계셨어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을? 이게 뭐죠? 토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을?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정말 법사위 와서 보니까 이게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제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추미애 위원장께서 육선 의원이시고 또 지난번에 국회의장도 하시려고 했고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해도 됩니까? 여러분, 적반하장. 이게 바로 당신들한테 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 오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하시는 발언,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오선 의원으로서 자랑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원이 왜 국회 초선 의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왜 말하느냐라는 태도로 저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한 태도를 보이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오선 의원이 초선다 아무것도 모른다?
국회의원은 군번도 없고 병과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선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자고 했더니 나갔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의원님, 예. 간사 선임이 우선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고 또 오늘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이거 이해 충돌 아니냐, 나경원 의원이 이 간사를 하려는 건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박범계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똑같이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난 2019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기소돼 있는 사안 그것 때문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9월 15일인가가 결심 공판이고요. 곧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박범계,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원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만 그럼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것도 역시 이 이중잣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안건을 제출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당장 그거를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거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갈등, 저는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고 했을 때부터 일정 정도 예견됐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모습이 연출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6선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적할 만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할 때는 뭐 전투력을 보여달라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오늘 뭐 법사위가 사실상 난장판이 됐는데요. 특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1심이 6년째 계속되다가 이제 9월 15일 날 결심 공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끌어온 바가 있었죠. 게다가 계엄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아니냐. 이제 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간사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좀 한두 번 뭐 이런 지금 상황을 좀 겪다가 간사 선임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앞으로도 법사위 상황이 순탄치 않게 흘러갈 거라는 거는 뭐 불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뭐 추나 격돌 언론에서 이런 이름도 많이 붙였는데 오늘 첫날 뭔가 글쎄요, 첫날부터 지면 안 된다 이런 각오였을까요? 오늘 굉장히 고성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러게요. 예.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글쎄요, 저게 뭐 무엇을 해결할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추 위원장에 대해서 결코 그 바라보는 시각이 뭐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방금 나경원 의원도 저기서 얘기를 했지만 6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을 출마했었고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그 다선의 경륜으로서 그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 위원장 같은 경우 누가 봐도 그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나경원 의원이 아까 이제 뭐 초선 의원에 대해서 뭐 언성을 높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판단을 하겠지만 그 원인 제공을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김영남 위원님, 오늘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 향해서 사과하라라고 했고요. 독단적 행태다,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법적인 뭐 조치까지 염두에 둔 걸까요? 글쎄, 법적 조치가 뭐가 가능할까요?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정치적인 어떤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추미애 위원장 측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으로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데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게 맞냐? 원론적으로는 대단히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그 원칙을 지금까지 따랐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건 여태까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새가 아니고 역대 보면 뭐 정과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뭐
정치적으로도 성공하고 장관도 하고 뭐 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오늘 벌어진 일은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간다고 할 때 다들 추나 대전이 법사위에서 벌어진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신고식을 세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신고식이다. 하지만 법사위에 뭐 쏠린 시선이 워낙 많고 또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고성만 오간다면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아마 이 시간에 이 네 분과도 법사위 이야기를 아마 매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이 시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1야당 신임 지도부 중 한 분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10만 4천 표 얻으셔서 최고위원 당선되었습니다. 네, 네. 당원들이 또는 국민들이 양향자 최고위원께는 어떤 걸 원한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 2표 중에 1표는 경제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예. 제가 전당대회 초반부터 말미까지 항상 드렸던 말씀이 유능한 경제정당, 그리고 매력적인 전국정당, 연전연승 최강 정당으로 만들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동의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원분들이 살아계셨어요. 저는 그 집단지성의 위대함을 이번에 좀 깨달았습니다. 예. 네. 뭐 반탄파의 기세가 셌는데 아무튼 또 다른 목소리를 내셨는데 당선이 되셔서 뭐 당 밖에서도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지현 의원. 지금 혹시 압수수색 상황 아시나요? 끝났나요?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는 것만 제가 듣고 예. 왔습니다. 네. 근데 장동혁 대표 또 송원석 원내대표 뭐 국회의장실까지 찾아가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는데 이런 네.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특검이 야당 탄압이라고 보여지는,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어떤 수사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이제 그런 압수수색도 오늘 그 요청했던 뭐 변호인 조력권 이런 것들도 다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원내대표 대표께서 많이 분노를 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그 지난해 12월 3일에 그 혼란스러웠잖아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그날 밤에 대한 그런 비밀이라고 할까 의문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네. 오늘 압수수색을 좀 막을 명분이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없지 않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불법은 뭐 명백히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예. 이게 탄압이면 또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압수수색도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국민적 시각에서도 상식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슈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권력 기관을 이제 견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신중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입법기관을 압수수색할 때는 더더욱 특검의 입장도 알겠지만 그래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다만 또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게 보수의 가치 아니냐 네. 이런 반론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동료 최고위원이신데 네.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CCTV 영상 차라리 대국민 공개 다 해버리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오죽했으면 저 발언을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제 처음에 그 CCTV 관련 그 전에 뭐 속옷 차림으로 거부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특검 측에서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과연 국민들께 어떤 모습, 어떻게 비춰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어떤 얘기도 제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다만 공개해야 된다라는 대국민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걸 굳이 공개를 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게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뭐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검은 특검의 어떤 본연의 일에 충실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신동욱 위원과는 좀 다른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워낙 이제 이게 갈등의 요소로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오픈해서 보자라는 의견도 일견 전 이해는 합니다만 예.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듭니다. 예. 네. 사실 이 질문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을 좀 여쭙고 싶어요. 특히 네.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른바 물론 이제 전대 상황에서부터 계속 이른바 극우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왔지만 당선되고 나서도 최고위 테이블에서도 이런 발언을 할 줄 몰랐다 국민들의 시각이거든요. 최고위 회의 전에 사실 뭐 티타임을 하기도 하잖아요. 김민수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비공개 회의를 20분간 진행을 합니다. 예. 거기서 장동혁 대표께서는 뭐 오늘은 어떤 아젠다를 거론하겠습니다라든지 예. 저는 삼성 SK를 중국 제재의 수단으로 쓰는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전체 어떤 발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뭐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공개 회의 때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예. 네. 그냥 간단히 뭘 얘기할 건지만 간단히만 서로 공유하고 네, 구체적인 네. 문장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당의 이 입장과 당론이 뭐냐면 계엄은 위헌이었다. 그리고 정치적 오판이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이 헌재의 어떤 그 결과는 수용을 한다.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론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을 이롭게 하진 않습니다. 해롭게 한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김민수 최고도 이제 앞으로 판단을 해가면서 발언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선거 전당대회에서 이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다라는 그 상황에서 보면 그분들을 아직까지는 내가 대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아마도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네. 제가 왜 이런 발언이 김민수 최고위원으로부터 나오느냐 계속 이걸 네. 여쭈려고 했는데 결국 전당대회 때 표심에 좀 부응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생각도 정말 그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어떤 그 대통령 잃어버린 그런 슬픔, 예. 분노, 그리고 이 아스팔트 위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셨던 분들의 어떤 그런 분들을 마음을 좀 안아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방금 이제 당을 이롭게 하진 않는다, 당을 네. 해롭게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줄여서 말하면 해당 행위. 그렇죠. 네. 라고도 그럴 수가 판단하시는 그렇게 겁니다. 보일 수가 있죠. 예. 네.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지거나 정도가 심해지면 해당 행위는 사실 당헌 당규에 따라서 뭐 징계도 징계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하죠. 거잖아요. 그래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하는 당의 어떤 당의 입장을 반대로 예. 이렇게 거부하거나 그런 행위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지금 특히 이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지도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한마디 한마디는 예. 어떤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행위라는 지적엔 동의하신다고 분명히 네. 밝히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당론을 어기거나 예. 당론을 거부하거나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해당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네 신중해야 한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 한 명을 지명할 수 있잖아요. 지명직 네. 최고위원 아직 안 나왔는데 한때 전한길 씨가 지명되는 거 아니냐는 일부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습니다만 전한길 지명 남아 있습니까? 그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인사를 보면 예. 굉장히 합리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직 최고위원도 저는 전문성 있고 그리고 중도 확장력이 있는 분을 아마 지명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전한길 씨하고는 그 상황이 전혀 다르다
전한길 씨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다만 저는 이제 바라건대 링컨 대통령이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인사도 많이 기용을 하면서 정말 그 위대한 대통령으로 또 지도자로 이렇게 남아 있듯이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도 반대편에 서 계셨던 분을 임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가장 큰 어떤 수단이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한길 씨는 가능성은 제로다. 네. 네. 김명지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전한길 씨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 공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연락이 많이 온다든지 예.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당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뭐 지명직에 임명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방금 그 언급하신 지난달 29일 날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말한 건데 벌써 인사, 뭐 공천 청탁이 나에게 들어온다. 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장동혁 대표에게 그런데 부담드리지는 않을 거다. 그런 역할을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긴 했습니다. 네, 네. 전한길 씨의 이 이야기도 결국에는 청탁을 하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이미 국민의힘이라는 당 내에서 청탁이 오가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이 얼마나 그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나올까 예. 이런 굉장히 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공천이 사인의 공천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도 이슈가 종료되지 않은 명태균 이슈라든지 전한길 씨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전한길 씨 출당, 뭐 네. 제명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양양자 최고위원께서도 장동혁 대표에게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난번 그 언론인의 신분으로 전당대회장에 들어와서 어떤 단상에 올라가서 변신자를 외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저는 바로 제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네, 그런데 예. 이제 경고로 끝났죠. 근데 그 경고가 저는 어떤 경고로 받아들였냐면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제명하겠다라는 경고로 저는 받아들일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렇게 당에 해로운 어떤 그 행위를 계속하면 누구든 당의 당원이든 누구든 아마 제 출당을 건의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지난 뭐 자기에게 인사 공천이 들어온다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근거로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뭐 명백한 당을 해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전한길 씨 출당 제명 요구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건 이제 지도부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장 대표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 운동 과정에서 했던 스탠스와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어제 오늘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장 대표의 뭐 속도에 달렸겠지만 어떤 점을 바꿔야 된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확장을 하려면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와의 결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우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다분히 폭력적이고 다분히 극단적이고 또 불법적 계엄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함께하는 분들을 저는 극우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런 분들과의 어떤 이게 절연 예. 또 필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잘 하고 계신 부분이 첫째도 둘째도 중도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대의 지지율을 넘어서 30%, 40%까지 쭉 가려면 결국은 국민적 시각에서 우리 당이 그래도 국정 운영의 중심 세력으로 설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드려야 되고 신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인식을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장동혁 대표께서는 계속 가시려고 봅니다. 예. 네. 중도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반복되지만 다시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자제돼야겠네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고모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기자님들한테 정말 많은 기자님들한테 예. 전화를 받은 이유가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는 것도 사실 불편한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정말 국민들께 신뢰받으려면 그래도 국민들이 듣고 싶은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의 그런 위헌적, 극우적 발언 말고 뭔가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갈 것인가 이거든요. 전당대회 네, 중에는 네. 가겠다고 말을 했었으니까요. 뭐 언제 간다, 뭐 계획이 공유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 자체를 한 적이 없고요. 당선되고 나서는요? 네, 그리고 저희가 비공개 회의든 연찬회든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뭐 찬탄, 반탄 이야기 자체도 없고요. 단어 자체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예. 윤 대통령에 대한 단어 자체도 거론되지 않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언론에서 여쭤보시면 답을 이렇게 하죠. 사법 판단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지금 지도부의 입장에서 면회를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지도부가 아닐 때 사인의 어떤 자격으로 뭐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 방문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지금은 우리 지도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당의 입장으로 비춰지고 우리 당의 모습으로 인식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당선 이후에 취임 이후에 면회 관련해서는 아직 네.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네. 예, 혹시 계획이 잡혀서 지도부 다 같이 가자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양 위원께서 가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없을 보고요. 거다. 네, 저는 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야 어제 이제 정기국회 첫날부터 아주 극명하게, 그러니까 어떤 말이 극명하게 갈린 걸 떠나서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복장부터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네. 강대강 대치, 국민의 피로감 높아지고 있는데 네. 어제 이 개회 장면 어떻게 보셨고 또 이게 풀릴 기미가 있을까요?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뽑았던, 우리 국민들이 뽑았던 대통령을 잃고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있고 슬픔과 분노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새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야당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저는 정기국회에서 저렇게 한복을 입자라는 제안을 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K 한복을 세계에 알리자라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제안이었다라고 보고 또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상복까지 입을 일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국회가 존엄한 장소고 또 국민들께 비추어지는 공간으로서는 가장 또 입법부의 기관, 입법부로서 그런 모습들이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 슬프죠, 저는. 예. 네. 사실 이 강대강 대치 여야 갈등 국면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거든요. 장동혁 네. 대표에게 귀국하자마자 만나자. 두세 차례 말을 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바로 지시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아직 이에 대한 어떤 화답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장 대표가 언제 만나겠다 이런 언급을 최고위원사에서 한 적이 있나요? 그런 말씀을 아직 이게 논의한 적은 없고요. 예. 다만 행정부의 수장이신 대통령께서 또 입법부의 강자인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장동혁 대표께서도 그에 대한 어떤 아젠다로 이야기를 할지 예. 다만 이제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야당 탄압에 대한 얘기도 하실 것이고 또 진정한 어떤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말씀도 하실 것이고 그런 아젠다들이 정해지면 말씀을 하시겠죠. 언제 예. 만나자는 말씀도 하실 것이고요. 네. 예.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이에 대한 그 현실화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며칠간의 뉴스가 갑자기 사그라들어서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비공개적으로도 나오는 얘기가 없는 거군요. 근데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밖에 최고위원 회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제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예. 물론 연찬회 때 깊이 있는 말씀들을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만나자고 못 만날 일이 없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먼저라도 손을 내밀어서 정치를 복원하시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전 분야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네. 관련인데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미국 정부가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콕 집어서 1월부터죠. 내년 1월부터 중국에 있는 공장, 반도체 공장에 반입되는 그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공정 장비에 대한 건 사실상 제한을 했습니다. 건별로 네, 다 네. 승인받아라라는 거니까 굉장히 장벽을 높여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이미 설치한 그 중국 공장이 네. 이른바 업그레이드 되는 게 힘들지 않냐, 퇴물 생산 기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 규제를 한 역사가 있죠. 예. 당시에 저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소재 규제를 한다면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타격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와대에 드렸던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그 반도체의 밸류 체인은 워낙 국가 간에 한 기업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어떤 또 기업이 어떤 지도자가 이것을 체인을 끊어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라고 Validated End User라는 그런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뭐 전체 통으로 중국에 반입되는 것을 막을 것인지 예.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이것을 또 뭐 심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이제 그 최고위 발언에서 예. 우리가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대한민국의 HBM을 기반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강한 외교 기조를 가져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했고 예. 너무 소극적 대응보다 적극적 대응을 하시되 이 반도체가 어떤 의미인지 심지어 그 보조금도 국방비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대형 메모리는 우리가 강자니까 그렇습니다. 강하게 가도 된다 네. 이런 네. 조언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전문 분야까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국민의힘 상황 관련해서 좀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의 시작을 위한 EV3, 나의 꿈을 위한 EV4, 그리고 SUV의 여유로움까지 갖춘 기아의 새로운 EV, 가족을 위한 EV5. 다 왔다. 더 기아 EV. Kia, movement that inspires. 주베르. Look. 보다. 바라던 나를. Look. 보다. 더 자신 있는 나를. 안전하게, 나답게, 오래 지속되는 주베룩. 피부 속부터 채우는 주베룩 테크놀로지. 말로 다 설명할 순 없으니까. Look, just look. 주베룩. 주베룩 같은 건 주베룩밖에 없어. 주베룩.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당시 시위대들이 판사실 문을 발로 차 들어가 윤 전 대통령 영장 발부 판사를 색출한 정황도 드러났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 사태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런 데서는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폭동 사태 후 고작 8개월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 피고인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악과 싸워 반드시 이기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폭동 가담자를 위해 기도했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법원 폭동을 옹호하는 위헌적 주장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을 빌려 다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선 관용과 자제를 해선 안 됩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지구 면적의 0.0197%. 영토는 작지만 영향력만큼은 결코 작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주도하는 에너지 기술부터 LNG 운반선 기술, 첨단 방위 기술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기술, 한화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걷기 지도자 전혜림님, 걷기 지도자 김계수님,
걷기 지도자 송민정님, 걷기 지도자 조영진님. 르무통에는 걷기 지도자가 참 많습니다. 걷기의 즐거움과 르무통의 편안함을 고객님들과 더 많이 나누고 싶으니까요. 편안함의 진심, 르무통. 오늘 밤 10시 JTBC 특집 다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가 방송됩니다. VIP를 넘어선 진짜 실세, V0로 불린 김건희 씨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추적한 내용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